이건 짜고 치는 판이야. 경찰 떴으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튀어. 곰팡내 나는 지하 노인정 화투판 한복판에서 윗집 박연감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전 재산이 든 보따리를 움켜쥐고 뒷문으로 내달렸습니다. 한쪽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쓰레기 도미 뒤에 숨어 헐떡이는 저를 따라온 박연감은 꾸깃꾸깃한 메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갈 곳도 없으면서 객기 부리지 마. 여기로 가. 그 주소가 적힌 곳은 200평짜리 대저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을. 노인정 화투판에서 시작된 운명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마음을 담아 그곳을 향해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팡내가 코를 찌르는 지하 노인정.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깜빡이고 구석진 화투판에는 4명의 노인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김수님은 전 재산이 든 낡은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에이, 수님이 또 왔어? 오늘은 얼마나 털릴라고. 빨간 바지를 입은 할멈이 비릿하게 웃으며 패를 섞었습니다. 수님이 입술을 깨물며 돈을 판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찜질방비만 벌면 돼요. 딱 그것만. 그래. 다들 처음엔 그러지. 빨간 바지 할멈이 능숙하게 패를 돌리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수님은 자신에게 온 패를 보며 눈을 찡그렸습니다. 영 좋지 않은 패였습니다. 구석에서 신문을 덮고 자는 척하던 박영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신문 사이로 수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주름진 이마, 광대뼈 옆에 작은 점, 조금 처진 눈꼬리. 30년 전 고아원 서류에 적혀있던 인상착의와 하나하나 맞춰보았습니다. 박영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틀림없어. 저 여자야. 박영감이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러 가는 척 수님의 등 뒤로 다가온 박영감이 허리를 숙여 귓속말을 꽂았습니다. 이건 짜고 치는 판이야. 경찰 떴으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튀어. 수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투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빨간 바지 할멈이 돈을 쓸어 담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누가 신고한 거야? 수님은 생명줄 같은 보따리를 가슴에 움켜쥐고 뒷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한쪽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골목길을 달려 쓰레기 더미 뒤에 숨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수님의 눈앞에 어느새 따라온 박영감이 나타났습니다. 하하. 수님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감님, 왜 여기까지? 박영감이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갈 곳도 없으면서 객기 부리지 마. 여기로 가. 이게 뭔데요? 주소야. 일손이 필요한 집인데 당장 오늘 밤은 거기서 재워줄 거야. 박영감이 차비까지 수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님이 메모지를 펼쳐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영감님, 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윗집 아랫집으로 산 거 말고는 아는 사이도 아닌데. 박영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자네 눈이 내 죽은 마누라 눈을 닮았어. 그 사람도 자네처럼 고생을 많이 했거든. 박영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가. 날 밝기 전에 가야 해. 다음 날 새벽. 수님은 박영감이 적어준 주소를 찾아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육중한 대문 앞에 선 수님은 압도적인 저택의 위용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담장만 해도 자신의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맞나?
수님이 품에 안은 보따리를 고쳐 메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 영감님 소개로 왔는데요. 아, 박 회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철컥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깐깐해 보이는 중년 여자가 수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박 회장님 소개라. 어쩔 수 없네요. 따라오세요. 공 여사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수님이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강준우였습니다. 준우가 수님의 낡은 보따리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를 맡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공 여사, 이분은 새로 오신 분이에요. 박 회장님 소개로요. 준우가 코끝을 살짝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냄새 관리 좀 신경 써주세요. 수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멸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오늘 밤 잘 곳이 절실했습니다. 수님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준우가 그대로 현관을 나서자 공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님이 원래 좀 까다로우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쪽으로요. 공 여사가 안내한 곳은 하녀들이 쓰는 쪽방이었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방이었습니다. 수님이 문을 닫고 장롱 깊숙한 곳에 보따리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꼭 너 찾을게.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공 여사의 혹독한 감시 아래 200평 대저택을 쓸고 닦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거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문지르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수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님 씨, 여긴 물기 자국 남았어요. 다시 해요. 공 여사가 창틀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숙이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 여사가 주방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수님이 달려가 보니 공 여사가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칼에 손가락을 베인 것이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사님, 어서 앉으세요. 수님이 재빨리 구급함을 찾아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공 여사가 수님의 손놀림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손이 야무지네요. 옛날에 식당에서 일할 때 칼에 많이 베어봐서요. 수님이 붕대를 매듭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여사님은 쉬세요. 그날 수님이 차린 저녁상을 본 준우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반찬이 다르네요. 공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수님 씨가 했어요. 제가 손을 다쳐서. 준우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숟가락질이 빨랐습니다. 공 여사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뒤로 공 여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님의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님 씨, 오늘부터 서재 청소도 맡아요. 단 물건은 절대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우가 출근한 어느 날 오후, 수님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원목 책상과 가죽 소파, 벽면 가득 꽂힌 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님이 먼지떨이를 들고 책상 위를 훑다가 구석에 놓인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건 뭐지? 고급 가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고 조잡한 장난감 오르골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수님이 먼지를 털다가 무심코 태엽을 감았습니다. 딸깍 딸깍 구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멜로디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재울 때 불러주던 자장가와 똑같은 음색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왜? 수님이 걸레를 든 채 멍하니 그 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앞이 아물거렸습니다. 시장통 좁은 방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앞집 강아지도 잠을 자고.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류를 가지러 예고 없이 돌아온 준우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수님이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아, 사장님. 저는 그저 청소를 하다가. 그걸 왜 만집니까? 준우가 성큼성큼 다가와 수님의 손에서 오르골을 낚아챘습니다. 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신 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 나가요. 준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수님이 황급히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오르골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낡은 건물 앞에 홀로 서 있는 어린 자신.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등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어린 준우가 울먹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허공만 움켜쥐었습니다. 준우가 식은 땀에 젖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마를 짚으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또 이 꿈이야.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준우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구수한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멸치 육수 냄새였습니다. 평소라면 한밤중에 나는 음식 냄새에 인상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습니다. 준우가 자신도 모르게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에서는 수님이 등을 돌리고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을 거른 준우가 걱정되어 몰래 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그 멜로디였습니다. 오르골에서 흘러나왔던 바로 그 자장가. 준우의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준우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무슨... 준우가 황급히 몸을 돌려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등 뒤에서 수님의 자장가가 희미하게 따라왔습니다. 준우는 방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주말 오후 수님이 거실 테이블에 찻잔을 정갈하게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준우의 약혼녀 미진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준우 씨 어딨어요? 미진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서재에 계십니다. 미진의 시선이 테이블 위 찻잔에 멈췄습니다. 미진이 찻잔을 집어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친정 가정부도 이런 건 안 쓰는데. 제가 직접 고른 건데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창피해요. 손님이 오시면 어쩌려고. 미진이 찻잔을 기울여 뜨거운 차를 카펫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수님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빨리 안 치워요? 얼룩 생기면 카페값 월급에서 까야 할 텐데. 미진이 팔짱을 끼고 수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님이 허리를 굽혀 걸레를 가지러 가려는데 미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거기 서봐요. 요즘 준우 씨가 왜 이렇게 집에 일찍 들어오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알겠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니가 뭔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준우 씨 마음에. 미진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여긴 할머니가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때 서재에서 나온 준우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준우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진 씨, 왜 갑자기 온 거야? 준우 씨 보러 왔죠.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미진이 준우의 팔을 끼며 거실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수님은 묵묵히 무릎을 꿇고 카펫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 그 모습을 흘깃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진이 돌아간 뒤 준우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저녁상을 차려 문 앞에 두었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재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님이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준우가 책상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에 달군 것처럼 붉었습니다. 수님이 준우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열이야. 비서 이 실장에게 연락하자 그가 의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요. 제가 간호할게요. 일단 방으로 옮기는 것만 도와주세요. 준우를 침대에 눕힌 뒤 수님은 밤새 물수건으로 준우의 몸을 닦았습니다. 이마에, 목에, 손목에 차가운 수건을 번갈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열이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가지 마. 나 혼자 두지 마.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잠결에도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님이 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가. 여기 있어.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 수님이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배를 깎고 도라지를 씻고 생강을 저몄습니다. 수님만의 비법인 배도라지 생강차를 진하게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호도 어렸을 때 열나면 이거 먹이면 금방 나았는데. 수님이 잘 달인 생강차를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준우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숟가락으로 한 술씩 떠먹였습니다. 자, 이거 드세요. 맛은 좀 이상해도 몸에는 좋아요. 쓴 양약은 다 토해내던 준우가 수님이 떠먹여주는 생강차는 거부감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알싸하고 달큰한 맛이 혀끝에 닿자 준우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준우가 대답 없이 수님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될 것처럼. 수님은 그 손을 놓지 않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준우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준우가 눈을 떴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침대맡에 수님이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등을 구부린 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모습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수님의 손이 여전히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천천히 일어나 자신에게 덮여있던 담요를 수님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준우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준우가 야근을 마치고 저택에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고개를 뒤로 젖히자 금세 눈이 감겼습니다.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탓이었습니다. 수님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서 잠든 준우를 발견한 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사장님이 또 저기서 주무시네. 수님이 방에서 얇은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려는데 준우가 뒤척였습니다. 셔츠 뒷자락이 말려 올라갔습니다. 수님의 눈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준우의 오른쪽 견갑골 아래에 기형적인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불규칙하게 퍼진 모양이 마치 꽃잎 같기도 하고 물결 같기도 했습니다. 수님의 손에서 이불이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시장통 좁은 국밥집, 세 살배기 아들이 식탁 앞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국 먹을래. 수님이 뜨거운 뚝배기를 들고 오다가 발이 걸렸습니다. 펄펄 끓는 국물이 담긴 뚝배기가 기울어졌습니다. 아들의 등에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비명소리.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흉터가 남을 겁니다. 이 모양이. 수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의 등에 생겼던 화상 자국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흉터의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수님이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다 뒤에 있던 화병을 건드렸습니다. 쨍그랑.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준우가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준우가 의아한 눈으로 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수님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수님이 황급히 허리를 숙여 깨진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조각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됐어요. 다칠라. 내일 아침에 치워요. 네. 죄송합니다. 수님이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쪽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마.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천을 풀자 낡은 베넷 저고리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준우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니면 어떡해. 또 상처받으면 난. 수님이 문고리를 잡고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행비서 이 실장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네, 본부장님. 희망 보육원 기록 찾았습니다. 수님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희망 보육원. 아들을 잃어버린 지역에 있는 보육원 이름이었습니다. 네, 입소 당시 화상 치료 기록이 있네요. 오른쪽 등 쪽이요. 치료비는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수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육원 이름, 화상 기록, 오른쪽 등,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수님이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느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 수님이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천조각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기 냄새를 맡으려는 듯 코를 묻었습니다. 30년이야, 30년. 내가 널 30년 동안 찾았어. 눈물이 베넷 저고리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99%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강준우가 바로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준우의 생일 파티 당일, 저택 거실은 화려한 꽃과 샴페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미진의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수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진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입술을 고쳐 바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준우 씨가 이상해. 집에 일찍 들어오고 밥도 잘 먹고 웃기까지 하고. 미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할머니가 온 뒤로 달라졌어. 미진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우와 수님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준우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 할머니만 없으면 돼. 저것만 없애면 다시 원래대로 될 거야. 미진이 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들었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수님의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지를 베개 밑에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미진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내 반지. 내 반지가 없어졌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준우가 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반지? 무슨 반지? 아빠가 사주신 5캐럿 다이아몬드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미진이 거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주방에서 나오는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이 손가락으로 수님을 가리켰습니다. 혹시 저분이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아까 제 가방 근처에서 뭔가 하시던데. 수님이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저는 반지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미진이 손님들과 준우를 이끌고 수님의 쪽방으로 향했습니다. 수님이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아가씨, 제발이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그럼 확인해도 문제 없잖아요. 미진이 수님을 밀쳐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활짝 열고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베개 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여기 있네요. 미진이 반지를 집어들며 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어쩌다 여기 있게 된 걸까요? 수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왜 거기서? 어머니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시면 곤란하실 텐데. 미진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님의 짐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수님이 달려들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왜요? 또 뭐가 있어요? 미진이 보따리를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천이 풀리며 낡은 옷가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사이로 꽁꽁 싸매 두었던 베넷 저고리와 갓난아기 때의 사진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미진이 코웃음을 치며 베넷 저고리를 발끝으로 건드렸습니다. 오래된 걸 참 많이도 모아두셨네요. 미진이 하이힐을 들어 베넷 저고리를 밟으려 했습니다. 그때 준우가 미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잠깐. 준우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베넷 저고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베넷 저고리 안쪽에 서툴게 수놓아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강준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벼락을 맞은 듯 멈춰섰습니다. 이게 뭐야? 준우가 미진을 밀쳐내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자신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우가 붉어진 눈으로 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왜 아주머니 방에 있습니까? 수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우야. 수님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아들. 준우야.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우가 벌떡 일어나 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수님을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엄마. 준우의 목에서 평생 응어리졌던 단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님이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통곡했습니다. 내 새끼, 내 새끼야.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진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준우 씨, 정신 차려요. 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경호원. 네, 사장님. 저 사람 내보내. 미진이 경호원에게 팔을 잡혀 끌려가며 발악했습니다. 손 못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준우 씨, 이러면 안 돼. 준우 씨. 미진의 비명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우가 다시 수님을 껴안았습니다. 수님이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게 컸다, 우리 아들. 이렇게 크게 컸어. 폭풍 같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뒤 수님과 준우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새 서로의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네가 없어졌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도 붙이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는데 수님이 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희미하게. 시끄러운 곳에서 누군가 제 손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낯선 남자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갔고 그 나쁜 놈이 널 데려간 거야. 내가 그 놈을 찾아서.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가 수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 여기 있잖아요. 수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새 웃고 울고를 반복했습니다. 날이 밝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거대한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회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박 회장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준우를 데려다 키운 양부였습니다. 평생 친아들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준우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회장님이 배신감을 느끼시면 어떡하지? 친어머니를 찾았다고 하면. 수님이 준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이 널 키워주신 거야? 네. 제가 10살 때 고아원에 오셔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 뒤로 친아들처럼 키워주셨고 수님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수님의 머릿속에 노인정에서 만났던 박영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등산복 차림에 구부정한 허리, 꾸깃꾸깃한 메모지를 건네주던 손. 설마. 수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준우야, 박 회장님이 혹시 70대 후반에 키가 좀 작으시고 등산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고. 네, 맞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수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정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이 저택으로 보내준 윗집 박영감이 바로 이 그룹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수님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준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 실장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미진 씨 집안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 파혼을 문제 삼아서 회사 지분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벌써 주가가 5% 넘게 빠졌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사장님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혼외자 루머까지 퍼뜨리고 있어요.
알았어. 바로 갈게. 준우가 전화를 끊고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수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진 씨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회사가 공격받고 있어요.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나타나서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들이 저택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밤낮 없이 회사에서 불을 끄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뉴스를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화면에 준우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혼외자 루머 사실입니까? 갑자기 나타난 여자는 누굽니까? 수님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날 오후 수님은 쪽방에 홀로 앉아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보따리에 옷가지를 넣고 베네 저고리와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수님이 몰래 저택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검은 세단 한 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늘 입던 등산복이 아니라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딜 도망가시나? 수님이 움찔했습니다. 회장님, 내 아들의 어머니를 이렇게 보낼 순 없지. 박 회장이 수님의 손을 잡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타시오.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수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세단이 저택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박 회장이 먼저 내려 수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님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리 오시오. 거실에서 이야기합시다. 박 회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숙인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니가 준우 친엄마인 거 처음 노인정에서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네. 수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우를 데려올 때 고아원에서 서류를 받았지. 거기에 친모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어. 시장통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여자, 나이, 키, 얼굴 특징까지. 노인정에서 자네를 보는 순간 알았네. 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네. 준우가 친어머니를 찾으면 나를 떠날까봐. 늙은이가 외로워서 그랬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우가 내 전부였네. 자식도 없이 혼자 살다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친어머니가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 생각에 모른 척했네. 수님이 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시오. 이 늙은이가 자네한테 큰 잘못을 했네.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을 텐데. 박 회장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이 실장에게 연락을 받고 급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준우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회장과 수님이 마주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우가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우야,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살려주신 아버지예요. 고아원에서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전 어떻게 됐겠습니까? 준우가 박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교육도 받고 사람 구실도 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님이 일어나 박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님, 원망 같은 거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큰 게 다 회장님 덕분인데. 수님 씨,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준우가 어떻게 됐겠어요. 저야말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진의 집안이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준우의 회사 지분을 공격하며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회의장은 살벌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준우 사장은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했습니다.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미진의 아버지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해명하겠습니다. 준우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친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외자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 친어머니를 찾은 것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회사를 공격하는 게 정당합니까? 주주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미진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말로만 하면 누가 믿습니까? 증거를 대세요. 그때 회의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습니다. 증거, 내가 가져왔네. 박 회장이 느릿느릿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진의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회장님, 왜 여기? 왜 오면 안 되나? 내 아들 회사인데. 박 회장이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준우 친어머니 신원 확인 서류야. DNA 검사 결과까지 있네. 더 필요한가?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회장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네 회사 분식회계 장부야. 3년치. 미진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자니가 우리 회사 공격한다고 설칠 때부터 준비했네.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았나? 박 회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세금 탈루, 비자금 조성, 횡령까지. 검찰에 넘기면 자네 회사는 끝이야. 미진 아버지가 벌벌 떨었습니다. 주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주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 될 사람은 심성이 고와야 해. 남의 물건 훔쳐다 누명 씌우는 집안하고는 못 사귀지. 미진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총회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점심, 수님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준우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사장님 친어머니래. 진짜? 가정부였다며? 수님이 주눅이 들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준우가 내렸습니다. 준우가 수님에게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이리 오세요. 아니, 내가 여기 오면 네가 불편할까봐. 불편하긴요. 준우가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인사드려요. 우리 어머니시다.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이 저택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님이 차린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같이 밥 먹자.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수님이 국을 떠서 준우 앞에 놓았습니다. 박 회장 앞에도 국을 놓았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택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1년 후 화창한 봄날, 저택 정원에는 각종 꽃과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삭막하던 잔디밭이 수님의 손길로 텃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콧노래를 부르며 상추를 뜯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오늘 저녁은 상추쌈에 된장찌개 해야겠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가 정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요즘 준우의 얼굴에는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면증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상추 뜯고 있어. 오늘 저녁에 쌈 싸먹자. 좋죠. 아, 오늘 수진 씨가 저녁에 온대요. 수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진은 수님이 준우에게 소개해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참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잘 됐네. 그럼 반찬 좀 더 해놔야겠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는 무슨. 며느리 될 사람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야. 준우가 웃으며 수님의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말 오후,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 회장이 놀러와서 화투판이 벌어졌습니다. 10원짜리 화투였습니다. 수님, 박 회장, 공 여사가 둘러앉아 패를 돌렸습니다. 자, 이번 판은 내가 먹는다. 박 회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님이 박 회장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패 바꿔치기 하시잖아요. 내가 눈이 없는 줄 알아요? 박 회장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공 여사가 손으로 입을 막고 킥킥거렸습니다. 회장님, 걸리셨네요. 박 회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내가 언제 그랬나? 손이 미끄러진 거야. 에이, 손이 미끄러지긴요. 똑똑히 봤어요. 수님이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이번 판은 무효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우가 젊은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 거실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수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왔구나. 어서 와. 수님이 수진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박 회장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맑구먼. 마음 씀씀이가 좋아 보여.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공 여사가 주방으로 가서 수박과 시원한 배도라지 생강차를 가져왔습니다. 수님이 직접 달인 것이었습니다. 5사람이 둘러앉아 수박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수진 씨는 몇 학년 담임이에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올해는 3학년이요. 아이들이 제일 귀여울 때예요. 우리 준우도 그때 제일 귀여웠는데. 수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우가 수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우시려고요? 안 울어. 기뻐서 그래.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님이 차린 밥상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상추쌈,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와,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수님이 수진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준우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수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호칭에 수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우가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 씨, 이거 봐요. 어릴 적 빛바랜 사진 옆에 새로운 가족 사진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수님, 박 회장, 그리고 준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수진 씨 사진도 들어가야죠. 수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박 회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젊은 것들, 빨리빨리 해. 내가 증손주 볼 때까지 살아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준우가 박 회장을 나무랐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수님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참 고왔습니다. 수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준우가 다가와 수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손주도 봐야 하고, 또 손주 이야기. 준우가 웃었습니다. 수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거실에서 박 회장과 수진, 공 여사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택 담장 밖으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담장 위로 늘어진 벚꽃가지가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서로를 보듬는 사랑은 그보다 더 단단합니다. 당신의 봄날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노인정 화투판에서 쫓기듯 도망쳤던 수님. 윗집방 영감이 건네준 메모지 한 장이 30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낡은 보따리에서 나는 냄새에 코를 막던 그 차가운 사장이 자신의 아들이었다니. 등에 남은 화상 흉터가 30년 세월을 건너 모자를 이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는 핏줄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수님에게 준우는 피로 이어진 아들이고 박 회장에게 준우는 마음으로 키운 아들입니다. 둘 다 진짜 가족이고 둘 다 진짜 사랑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래전 헤어진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연락이 끊긴 자식이든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이든 마음이 멀어진 형제자매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가족의 정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당신의 봄날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